때는 조선 중엽,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아름다운 고을 은하골은 사계절이 온화하고 사람들의 인심이 후덕하기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그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은 바로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난 최참판 댁이었습니다. 최참판은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웠고 학문을 숭상하여 고을 서당을 후원하는 일에도 아낌이 없었죠. 그런 최참판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배 같은 딸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은 서아였습니다. 서아는 밝은 눈망울과 흰 피부를 가진 기품 있는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10살이 되던 해 봄,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고을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지만 최참판은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라 해도 그를 알아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법이다. 몇 달이라도 좋으니 배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당 훈장님도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서아의 총명함을 보고는 이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당 첫날, 서아는 낯선 환경에 잔뜩 긴장한 채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리는 소리에 얼굴이 화끈거렸죠. 바로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왔구나. 나는 이준이라고 해. 내 옆자리에 앉아도 괜찮아. 이준은 고을 원님의 아들로 총명한 눈빛을 가진 차분하고 위엄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또래 중에서도 학문이 뛰어나고 성품이 온화하기로 소문난 도령이었죠. 서아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준은 서아에게 서당의 규칙을 알려주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아이는 자연스럽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서아와 이준은 서로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이준은 서아의 총명함과 올곧은 성품에 감탄했고 서아는 이준의 따뜻한 배려와 넓은 식견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두 아이는 서당 수업이 끝나면 함께 고을 뒷산에 오르거나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은 단오날이었습니다. 서아가 12살, 이준이 13살 되던 해의 일이었죠. 두 아이는 몰래 만나 연못가로 갔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버드나무 가지가 물 위로 그림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아야, 이것 좀 봐. 이 풀꽃으로 반지를 만들 수 있어. 이준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들꽃 줄기를 엮어 작은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서아도 따라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이준은 미소를 지으며 서아의 손을 잡고 천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아이의 손이 맞닿을 때마다 서아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자, 이제 됐다. 우리 서로 바꿔 끼자. 서아는 얼굴을 붉히며 자신이 만든 삐뚤삐뚤한 꽃반지를 이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고 이준도 정성껏 만든 반지를 서아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이거 혼례 때 쓰는 것 아니야? 서아가 수줍게 묻자 이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진짜로 혼례하면 어린 나이였지만 두 아이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남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아이는 연못에 비친 서로의 모습을 보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이준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영전하게 되면서 이준도 함께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별을 앞둔 마지막 날, 두 아이는 다시 그 연못가에서 만났습니다. 꼭 다시 만나자. 내가 장원 급제하면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게. 이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아도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꼭 공부 열심히 해. 유겸이 탄 가마가 멀어질 때까지 서아는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을바람에 낙엽이 흩날리는 가운데 첫사랑의 아픈 이별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뜸해졌고 어느새 소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서아는 이준을 기다리며
규수의 도리를 배우고 익혔고 어느덧 혼기가 찬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연못가에서 꽃반지를 끼워주던 소년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최참판이 딸의 혼처를 알아보았지만 서아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이준과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얘야, 그 도령이 벌써 너를 잊었을지도 모르지 않니?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그이는 약속을 지킬 거예요. 꼭 돌아올 거예요. 서아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첫사랑의 순수한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평화롭던 최참판 가문의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 것은 서아가 18살이 되던 해 초봄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이 극에 달했고 청렴했던 최참판은 정적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최참판에게 탄핵당했던 박대감이 그를 제거하려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참판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재에 들어온 것을 본 서아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시온지요? 안색이 무척 어두우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저 조정이 어수선해서. 그날 밤 잠 못 이루던 서아는 부모님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가문에 큰 화가 닥칠 것 같소. 조정의 권신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소. 내가 비밀리에 군자금을 빼돌렸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냈다 하오. 세상에.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한양으로 가시어 결백을 호소하셔야지요. 이미 늦었소. 박대감이 증거를 모두 조작해 놓았으니 내일 아침이면 금부도사가 들이닥칠 것이오. 문밖에서 듣고 있던 서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서재로 들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양으로 가서 이준 도령을 찾겠습니다. 그의 아버님께서 이제 높은 자리에 계시니 도움을 청하면. 서아야, 세상 일이 그리 단순하지 않단다. 이미 때가 늦었다. 그리고 그들에게까지 화를 입힐 수는 없는 일이다. 그날 밤은 최참판 가문의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동이특이 무섭게 수십 명의 관군들이 집을 에워싸고 들이닥쳤습니다. 최참판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한 듯 의연하게 체포되었고 부인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역적 최참판은 대역죄로 다스려질 것이며 가산을 몰수하고 가족들은 노비로 삼는다. 금부도사의 선언에 서아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양반가 규수에서 죄인의 딸, 노비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고 서아는 어머니의 시신조차 제대로 거두지 못한 채 노비 문서에 수결을 찍어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을 서아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딸을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살아라. 그리고 진실을 밝혀라. 그 후 서아는 진옥이라는 천한 이름을 받고 관노비가 되었습니다. 고운 손은 거칠어졌고 비단 옷은 해진 무명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적의 딸이었던 그녀는 노비 중에서도 가장 천한 대접을 받으며 여러 집을 전전했습니다. 처음 팔려간 곳은 지방 아전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아는 온갖 굳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얘야, 진호. 빨래가 아직도 안 끝났어? 이 게으른 것. 죄송합니다. 마님, 곧 마치겠습니다. 차가운 냇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다 보면 문득 이준과 함께 놀던 시냇가가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몇 달 후 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서아는 다시 다른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탐욕스러운 상인의 집이었죠. 그 집 안주인은 서아의 고운 얼굴이 눈에 거슬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내가 양반가 출신이라고? 웃기는 소리.
지금 내 꼴을 좀 봐라. 역적에 딸려니. 어디서 고고한 척이야. 서한은 묵묵히 모든 모욕을 견뎠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의 아들이 술에 취해 서아에게 몹쓸 짓을 하려 했습니다. 서아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안주인은 오히려 서아가 아들을 유혹했다며 그녀를 매질하고 내쫓았습니다. 다시 노비 시장에 내놓아진 서아는 이제 정말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마음은 더욱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채 땅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한 늙은 집사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집사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남다른 것을 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품위가 남아 있었죠. 너를 데려가겠다. 우리 댁 도련님을 모실 여종이 필요하거든. 어느 댁이 시온지요? 한양에서 이 고을로 새로 부임해 오신 이 대감 댁이다. 이 대감이라니. 서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지만 그녀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며칠 후 서아는 새로운 주인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보이는 거대한 기와집은 한눈에도 권세 있는 집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비가 된 자신의 모습으로 첫사랑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그것도 그를 모시는 여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채로 들어서며 서아는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정체를 들키지 않으리라고. 그녀는 이제 양반가 규수 최서아가 아닌 천한 노비 진옥일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여종이냐? 이리 와서 도련님께 인사부터 드려라. 늙은 유모의 안내를 받아 서아는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리자 서아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서책을 읽고 있는 이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단아한 자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성숙하고 품위 있는 선비의 모습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도련님, 새로 온 여종입니다. 유모의 말에 이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는 급히 시선을 내리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소녀, 진옥이라 하옵니다. 앞으로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이준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에 알 수 없는 동요가 스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서아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수고가 많을 것이다. 유모, 이 아이에게 할 일을 일러주시게. 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거칠어진 손과 그을린 얼굴, 초라한 행색의 노비일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서아는 이준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에 일어나 차를 준비하고 그의 서재를 정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준이 자꾸만 서아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진호가, 내가 끓인 차는 유독 향이 좋구나. 어디서 배웠느냐? 그저 어려서부터 어깨너머로 익힌 것입니다. 도련님. 서아는 당황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배운 격식 있는 다도를 무의식 중에 그대로 따른 것이었습니다. 내 말투도 어쩐지 남다르구나. 마치 그를 아는 사람 같아. 소인은 그를 모르옵니다. 도련님. 서아는 황급히 부인했지만 이준의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아를 볼 때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준은 서재 정리를 핑계로 서아를 불렀습니다. 진호가, 내가 정말 그를 모르느냐? 그럼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인지 모르겠구나. 서아는 반사적으로 그 제목을 읽을 뻔했다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망설임을 이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방금 내 눈이 글자를 따라 움직였다. 서아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가 평범한 노비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다. 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자신을 숨기는 것이냐? 서아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주는 서아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이주는 후원의 연못가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 두 사람이 만났던 연못과 비슷했습니다. 이주는 연못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옛 친구가 떠올라서 말이다. 어릴 적 이곳과 비슷한 연못가에서 함께 놀던 아이가 있었는데 서아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한양으로 올라온 후 소식이 끊겼다. 나중에 들으니 그 집안에 큰 화를 입었다고 하더구나. 그는 서아의 집안에 닥친 비극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구나. 내가 차를 따르는 모습이나 걷는 자태가 꼭 그 아이를 닮았다. 특히 내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버릇까지도. 바로 그때 이준의 혼처로 거론되는 아름다운 교수가 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여기 계셨군요. 어머님께서 혼사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며 찾으십니다. 서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준이 어머니께 혼사를 미루고 싶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준은 다시 서아를 불렀습니다. 진호가. 아니, 서아야. 서아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이준이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요?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알아보았다. 하지만 내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다. 왜 나에게 숨긴 것이냐? 서아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찌 감히 이런 몰골로 도련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역적의 딸이고 천한 노비일 뿐입니다.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너는 여전히 내가 아는 서아다.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이준은 서아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너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다니. 아닙니다. 도련님, 이것은 저희 집안의 운명이었을 뿐입니다. 서아야. 내가 반드시 너를 이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아버님의 누명도 벗겨드리겠다. 그러나 이들의 은밀한 재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준을 짝사랑하던 다른 여종, 연희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것입니다. 질투심에 눈이 먼 연희는 대감 부인의 귀한 놀이개를 훔쳐 서아의 처소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어머나, 마님의 놀이개가 없어졌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결국 서아의 짐 속에서 놀이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내가 감히 도둑질을 해. 평소 도련님이 아낀다 하여 봐주었더니 당장 전현을 관하로 끌고 가라. 이준이 달려와 변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아는 관하로 끌려가 혹독한 취조를 받았습니다. 매질을 당하면서도 서아는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관아의 새로운 현감이었죠. 그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관리였는데 공정하고 현명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 최참판 어른의 따님이 아니냐? 서아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렴풋이 기억나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윤진수라고 한다. 어릴 적 내부친께 글을 배웠지. 참판 어른께서는 나의 가장 큰 은인이시다. 윤현감은 어린 시절 최참판의 후원을 받았던 가난한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고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연희를 추궁하여 모든 것이 그녀의 모함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서아 아씨,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소. 내가 노비 문서를 없애드리겠소. 그리고 참판 어른의 사건도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소. 서아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명을 벗고 자유를 찾은 그녀는 이준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용히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윤현감의 도움으로 고을 외곽의 작은 남자의 몸을 의탁했습니다. 한편 이준은 윤현감과 힘을 합쳐 최참판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최참판을 모함했던 박대감의 비리를 하나씩 밝혀냈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조정은 큰 파장에 휩싸였고 최참판의 무죄가 밝혀지자 그를 모함했던 관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마침내 임금은 특별교지를 내려 최참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양반의 신분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서아는 암자에서 통곡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기쁨과 함께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이준에 대한 감사함이 벅차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히자 이준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윤현감과 함께 서아가 머물고 있는 암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암자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서아를 발견한 이준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아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도련님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제 최참판 어른의 명예로운 따님이다. 이준은 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말라버린 꽃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을 줄곧 간직하고 있었다. 이 반지를 보며 언젠가는 너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저도 도련님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늘 도련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이준이 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신분의 벽은 없었습니다. 서아야, 이제 내 곁을 떠나지 마라. 우리 어릴 적 약속대로 혼인하자.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드디어 두 사람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성대한 잔치 대신 작은 산사에서 조촐하게 치른 혼례였지만 그 어떤 혼례보다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은하골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준은 학당을 여러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고 서아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듬해 봄, 서아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세 가족이 함께 연못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어릴 적 꽃반지를 나누던 그 연못이었죠. 여보, 우리 아이도 커서 당신처럼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처럼 서로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더할 나위 없겠지. 그들의 손가락에는 새로 만든 은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꽃반지는 아니었지만 그 의미는 더욱 깊고 영원했습니다. 신분과 고난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아름다운 고을 은하골은 사계절이 온화하고 사람들의 인심이 후덕하기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그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은 바로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난 최참판 댁이었습니다. 최참판은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웠고 학문을 숭상하여 고을 서당을 후원하는 일에도 아낌이 없었죠. 그런 최참판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배 같은 딸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은 서아였습니다. 서아는 밝은 눈망울과 흰 피부를 가진 기품 있는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10살이 되던 해봄,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고을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지만 최참판은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라 해도 그를 알아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법이다. 몇 달이라도 좋으니 배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당 훈장님도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서아의 총명함을 보고는 이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당 첫날,
서아는 낯선 환경에 잔뜩 긴장한 채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리는 소리에 얼굴이 화끈거렸죠. 바로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왔구나. 나는 이준이라고 해. 내 옆자리에 앉아도 괜찮아. 이준은 고을 원님의 아들로 총명한 눈빛을 가진 차분하고 위험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또래 중에서도 학문이 뛰어나고 성품이 온화하기로 소문난 도령이었죠. 서아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준은 서아에게 서당의 규칙을 알려주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아이는 자연스럽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서아와 이준은 서로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이준은 서아의 총명함과 올곧은 성품에 감탄했고, 서아는 이준의 따뜻한 배려와 넓은 식견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두 아이는 서당 수업이 끝나면 함께 고을 뒷산에 오르거나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은 단오날이었습니다. 서아가 12살, 이준이 13살 되던 해의 일이었죠. 두 아이는 몰래 만나 연못가로 갔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버드나무 가지가 물 위로 그림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아야, 이것 좀 봐. 이 풀꽃으로 반지를 만들 수 있어. 이준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들꽃 줄기를 엮어 작은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서아도 따라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이준은 미소를 지으며 서아의 손을 잡고 천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아이의 손이 맞닿을 때마다 서아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자, 이제 됐다. 우리 서로 바꿔 끼자. 서아는 얼굴을 붉히며 자신이 만든 삐뚤삐뚤한 꽃반지를 이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고, 이준도 정성껏 만든 반지를 서아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이거 혼례 때 쓰는 것 아니야? 서아가 수줍게 묻자 이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진짜로 혼례하면 어린 나이였지만 두 아이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남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아이는 연못에 비친 서로의 모습을 보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이준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영전하게 되면서 이준도 함께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별을 앞둔 마지막 날, 두 아이는 다시 그 연못가에서 만났습니다. 꼭 다시 만나자. 내가 장원 급제하면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게. 이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아도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꼭 공부 열심히 해. 유겸이 탄 가마가 멀어질 때까지 서아는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을바람에 낙엽이 흩날리는 가운데 첫사랑의 아픈 이별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뜸해졌고 어느새 소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서아는 이준을 기다리며 규수의 도리를 배우고 익혔고 어느덧 혼기가 찬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연못가에서 꽃반지를 끼워주던 소년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최참판이 딸의 혼처를 알아보았지만 서아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이준과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얘야, 그 도령이 벌써 너를 잊었을지도 모르지 않니?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그이는 약속을 지킬 거예요. 꼭 돌아올 거예요. 서아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첫사랑의 순수한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평화롭던 최참판 가문의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 것은 서아가 18살이 되던 해 초봄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이 극에 달했고 청렴했던 최참판은 정적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최 참판에게 탄핵당했던 박대감이 그를 제거하려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참판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재에 들어온 것을 본 서한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시온지요? 안색이 무척 어두우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저 조정이 어수선해서. 그날 밤, 잠 못 이루던 서한은 부모님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가문에 큰 화가 닥칠 것 같소. 조정의 권신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어. 내가 비밀리에 군자금을 빼돌렸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냈다 하오. 세상에.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한양으로 가시어 결백을 호소하셔야지요. 이미 늦었소. 박대감이 증거를 모두 조작해 놓았으니 내일 아침이면 금부도사가 들이닥칠 것이오.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서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서재로 들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양으로 가서 이준 도령을 찾겠습니다. 그의 아버님께서 이제 높은 자리에 계시니 도움을 청하면 서아야, 세상 일이 그리 단순하지 않단다. 이미 때가 늦었다. 그리고 그들에게까지 화를 입힐 수는 없는 일이다. 그날 밤은 최 참판 가문의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동이 특이 무섭게 수십 명의 관군들이 집을 에워싸고 들이닥쳤습니다. 최 참판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한 듯 의연하게 체포되었고 부인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역적 최참판은 대역죄로 다스려질 것이며 가산을 몰수하고 가족들은 노비로 삼는다. 금부도사의 선언에 서한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양반가 규수에서 죄인의 딸, 노비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고 서한은 어머니의 시신조차 제대로 거두지 못한 채 노비 문서에 수결을 찍어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을 서한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딸을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살아라. 그리고 진실을 밝혀라. 그 후 서한은 진옥이라는 천한 이름을 받고 관노비가 되었습니다. 고운 손은 거칠어졌고 비단 옷은 해진 무명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적의 딸이었던 그녀는 노비 중에서도 가장 천한 대접을 받으며 여러 집을 전전했습니다. 처음 팔려간 곳은 지방 아전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서한은 온갖 굳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얘야, 진호. 빨래가 아직도 안 끝났어? 이 게으른 것. 죄송합니다. 마님, 곧 마치겠습니다. 차가운 냇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다 보면 문득 이준과 함께 놀던 시냇가가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몇 달 후 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서한은 다시 다른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탐욕스러운 상인의 집이었죠. 그 집 안주인은 서아의 고운 얼굴이 눈에 거슬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내가 양반가 출신이라고? 웃기는 소리. 지금 내 꼴을 좀 봐라, 역적의 딸년이. 어디서 고고한 척이야. 서한은 묵묵히 모든 모욕을 견뎠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의 아들이 술에 취해 서아에게 몹쓸 짓을 하려 했습니다. 서아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안주인은 오히려 서아가 아들을 유혹했다며 그녀를 매질하고 내쫓았습니다. 다시 노비 시장에 내놓아진 서아는 이제 정말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마음은 더욱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채 땅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한 늙은 집사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집사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남다른 것을 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품위가 남아 있었죠. 너를 데려가겠다.
우리 댁 도련님을 모실 여종이 필요하거든. 어느 댁이 시온지요? 한양에서 이 고을로 새로 부임해 오신 이 대감 댁이다. 이 대감이라니. 서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지만 그녀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며칠 후, 서아는 새로운 주인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보이는 거대한 기와집은 한눈에도 권세 있는 집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비가 된 자신의 모습으로 첫사랑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그것도 그를 모시는 여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채로 들어서며 서아는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정체를 들키지 않으리라고. 그녀는 이제 양반가 규수 최서아가 아닌 천한 노비 진옥일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여종이냐? 이리 와서 도련님께 인사부터 드려라. 늙은 유모의 안내를 받아 서아는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리자 서아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서책을 읽고 있는 이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단아한 자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성숙하고 품위 있는 선비의 모습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도련님, 새로 온 여종입니다. 유모의 말에 이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는 급히 시선을 내리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소녀, 진옥이라 하옵니다. 앞으로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이준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에 알 수 없는 동요가 스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서아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수고가 많을 것이다. 유모, 이 아이에게 할 일을 일러주시게. 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거칠어진 손과 그을린 얼굴, 초라한 행색의 노비일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서아는 이준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에 일어나 차를 준비하고 그의 서재를 정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준이 자꾸만 서아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진호가, 내가 끓인 차는 유독 향이 좋구나. 어디서 배웠느냐? 그저 어려서부터 어깨너머로 익힌 것입니다. 도련님. 서아는 당황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배운 격식 있는 다도를 무의식 중에 그대로 따른 것이었습니다. 내 말투도 어쩐지 남다르구나. 마치 그를 아는 사람 같아. 소인은 그를 모르옵니다. 도련님. 서아는 황급히 부인했지만 이준의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아를 볼 때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준은 서재 정리를 핑계로 서아를 불렀습니다. 진호가, 내가 정말 그를 모르느냐? 그럼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인지 모르겠구나. 서아는 반사적으로 그 제목을 읽을 뻔했다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망설임을 이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방금 내 눈이 글자를 따라 움직였다. 서아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가 평범한 노비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다. 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자신을 숨기는 것이냐? 서아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준은 서아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이준은 후원의 연못가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 두 사람이 만났던 연못과 비슷했습니다. 이준은 연못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옛 친구가 떠올라서 말이다. 어릴 적 이곳과 비슷한 연못가에서 함께 놀던 아이가 있었는데 서아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한양으로 올라온 후 소식이 끊겼다.
나중에 들으니 그 집안에 큰 화를 입었다고 하더구나. 그는 서아의 집안에 닥친 비극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구나. 내가 차를 따르는 모습이나 걷는 자태가 꼭 그 아이를 닮았다. 특히 내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버릇까지도. 바로 그때 이준의 혼처로 거론되는 아름다운 교수가 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여기 계셨군요. 어머님께서 혼사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며 찾으십니다. 서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준이 어머니께 혼사를 미루고 싶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준은 다시 서아를 불렀습니다. 진호가. 아니, 서아야. 서아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이준이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요?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알아보았다. 하지만 내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다. 왜 나에게 숨긴 것이냐? 서아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찌 감히 이런 몰골로 도련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역적의 딸이고 천한 노비일 뿐입니다.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너는 여전히 내가 아는 서아다.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이준은 서아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너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다니. 아닙니다. 도련님, 이것은 저희 집안의 운명이었을 뿐입니다. 서아야. 내가 반드시 너를 이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아버님의 누명도 벗겨드리겠다. 그러나 이들의 은밀한 재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준을 짝사랑하던 다른 여종, 연희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것입니다. 질투심에 눈이 먼 연희는 대감 부인의 귀한 놀이개를 훔쳐 서아의 처소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어머나, 마님의 놀이개가 없어졌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결국 서아의 짐 속에서 놀이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내가 감히 도둑질을 해. 평소 도련님이 아낀다 하여 봐주었더니 당장 전현을 관하로 끌고 가라. 이준이 달려와 변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아는 관하로 끌려가 혹독한 취조를 받았습니다. 매질을 당하면서도 서아는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관아의 새로운 현감이었죠. 그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관리였는데 공정하고 현명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 최참판 어른의 따님이 아니냐? 서아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렴풋이 기억나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윤진수라고 한다. 어릴 적 내부친께 글을 배웠지. 참판 어른께서는 나의 가장 큰 은인이시다. 윤 현감은 어린 시절 최참판의 후원을 받았던 가난한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고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연희를 추궁하여 모든 것이 그녀의 모함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서아 아씨,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소. 내가 노비 문서를 없애드리겠소. 그리고 참판 어른의 사건도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소. 서아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명을 벗고 자유를 찾은 그녀는 이준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용히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윤 현감의 도움으로 고을 외곽의 작은 남자의 몸을 의탁했습니다. 한편 이준은 윤 현감과 힘을 합쳐 최참판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최참판을 모함했던 박 대감의 비리를 하나씩 밝혀냈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조정은 큰 파장에 휩싸였고 최참판의 무죄가 밝혀지자 그를 모함했던 관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마침내 임금은 특별교지를 내려 최참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양반의 신분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서아는 암자에서 통곡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기쁨과 함께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이준에 대한 감사함이 벅차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히자 이준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윤현감과 함께 서아가 머물고 있는 암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암자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서아를 발견한 이준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아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도련님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제 최참판 어른의 명예로운 따님이다. 이준은 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말라버린 꽃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줄곧 간직하고 있었다. 이 반지를 보며 언젠가는 너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저도 도련님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늘 도련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이준이 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신분의 벽은 없었습니다. 서아야, 이제 내 곁을 떠나지 마라. 우리 어릴 적 약속대로 혼인하자.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드디어 두 사람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성대한 잔치 대신 작은 산사에서 조촐하게 치른 혼례였지만 그 어떤 혼례보다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은하골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준은 학당을 열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고 서아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듬해 봄, 서아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세 가족이 함께 연못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어릴 적 꽃반지를 나누던 그 연못이었죠. 여보, 우리 아이도 커서 당신처럼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처럼 서로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더할 나위 없겠지. 그들의 손가락에는 새로 만든 은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꽃반지는 아니었지만 그 의미는 더욱 깊고 영원했습니다. 신분과 고난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아름다운 고을 은하골은 사계절이 온화하고 사람들의 인심이 후덕하기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그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은 바로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난 최참판 댁이었습니다. 최참판은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웠고 학문을 숭상하여 고을 서당을 후원하는 일에도 아낌이 없었죠. 그런 최참판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배 같은 딸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은 서아였습니다. 서아는 밝은 눈망울과 흰 피부를 가진 기품 있는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10살이 되던 해 봄,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고을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지만 최참판은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라 해도 그를 알아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법이다. 몇 달이라도 좋으니 배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당 훈장님도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서아의 총명함을 보고는 이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당 첫날, 서아는 낯선 환경에 잔뜩 긴장한 채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리는 소리에 얼굴이 화끈거렸죠. 바로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왔구나. 나는 이준이라고 해. 내 옆자리에 앉아도 괜찮아. 이준은 고을 원님의 아들로 총명한 눈빛을 가진 차분하고 위엄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또래 중에서도 학문이 뛰어나고 성품이 온화하기로 소문난 도령이었죠. 서아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준은 서아에게 서당의 규칙을 알려주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아이는 자연스럽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서아와 이준은 서로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이준은 서아의 총명함과 올곧은 성품에 감탄했고 서아는 이준의 따뜻한 배려와 넓은 식견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두 아이는 서당 수업이 끝나면 함께 고을 뒷산에 오르거나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은 단오날이었습니다. 서아가 12살, 이준이 13살 되던 해의 일이었죠. 두 아이는 몰래 만나 연못가로 갔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버드나무 가지가 물 위로 그림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아야, 이것 좀 봐. 이 풀꽃으로 반지를 만들 수 있어. 이준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들꽃 줄기를 엮어 작은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서아도 따라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이준은 미소를 지으며 서아의 손을 잡고 천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아이의 손이 맞닿을 때마다 서아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자, 이제 됐다. 우리 서로 바꿔 끼자. 서아는 얼굴을 붉히며 자신이 만든 삐뚤삐뚤한 꽃반지를 이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고 이준도 정성껏 만든 반지를 서아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이거 혼례 때 쓰는 것 아니야? 서아가 수줍게 묻자 이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진짜로 혼례하면 어린 나이였지만 두 아이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남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아이는 연못에 비친 서로의 모습을 보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이준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영전하게 되면서 이준도 함께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별을 앞둔 마지막 날, 두 아이는 다시 그 연못가에서 만났습니다. 꼭 다시 만나자. 내가 장원 급제하면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게. 이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아도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꼭 공부 열심히 해. 유겸이 탄 가마가 멀어질 때까지 서아는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을바람에 낙엽이 흩날리는 가운데 첫사랑의 아픈 이별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뜸해졌고 어느새 소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서아는 이준을 기다리며 규수의 도리를 배우고 익혔고 어느덧 혼기가 찬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연못가에서 꽃반지를 끼워주던 소년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최참판이 딸의 혼처를 알아보았지만 서아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이준과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얘야, 그 도령이 벌써 너를 잊었을지도 모르지 않니?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그이는 약속을 지킬 거예요. 꼭 돌아올 거예요. 서아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첫사랑의 순수한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평화롭던 최참판 가문의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 것은 서아가 18살이 되던 해 초봄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이 극에 달했고 청렴했던 최참판은 정적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최참판에게 탄핵당했던 박대감이 그를 제거하려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참판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재에 들어온 것을 본 서아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시온지요? 안색이 무척 어두우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저 조정이 어수선해서. 그날 밤 잠 못 이루던 서아는 부모님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가문에 큰 화가 닥칠 것 같소. 조정의 권신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어. 내가 비밀리에 군자금을 빼돌렸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냈다 하오. 세상에.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한양으로 가시어 결백을 호소하셔야지요. 이미 늦었소. 박대감이 증거를 모두 조작해 놓았으니 내일 아침이면 금부도사가 들이닥칠 것이오.
문밖에서 듣고 있던 서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서재로 들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양으로 가서 이준 도령을 찾겠습니다. 그의 아버님께서 이제 높은 자리에 계시니 도움을 청하면 서아야, 세상 일이 그리 단순하지 않단다. 이미 때가 늦었다. 그리고 그들에게까지 화를 입힐 수는 없는 일이다. 그날 밤은 최참판 가문의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동이 특이 무섭게 수십 명의 관군들이 집을 에워싸고 들이닥쳤습니다. 최참판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한 듯 의연하게 체포되었고 부인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역적 최참판은 대역죄로 다스려질 것이며 가산을 몰수하고 가족들은 노비로 삼는다. 금부도사의 선언에 서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양반가 규수에서 죄인의 딸, 노비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고 서하는 어머니의 시신조차 제대로 거두지 못한 채 노비 문서에 수결을 찍어야 했습니다. 형장에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을 서하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딸을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살아라. 그리고 진실을 밝혀라. 그 후 서하는 진옥이라는 천한 이름을 받고 관노비가 되었습니다. 고운 손은 거칠어졌고 비단 옷은 해진 무명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적의 딸이었던 그녀는 노비 중에서도 가장 천한 대접을 받으며 여러 집을 전전했습니다. 처음 팔려간 곳은 지방 아전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서하는 온갖 굳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얘야, 진호. 빨래가 아직도 안 끝났어? 이 게으른 것. 죄송합니다. 마님, 곧 마치겠습니다. 차가운 냇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다 보면 문득 이준과 함께 놀던 시냇가가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몇 달 후 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서하는 다시 다른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탐욕스러운 상인의 집이었죠. 그 집 안주인은 서하의 고운 얼굴이 눈에 거슬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내가 양반가 출신이라고? 웃기는 소리. 지금 내 꼴을 좀 봐라, 역적의 딸년이. 어디서 고고한 척이야. 서하는 묵묵히 모든 모욕을 견뎠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의 아들이 술에 취해 서하에게 몹쓸 짓을 하려 했습니다. 서하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안주인은 오히려 서하가 아들을 유혹했다며 그녀를 매질하고 내쫓았습니다. 다시 노비 시장에 내놓아진 서하는 이제 정말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마음은 더욱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채 땅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한 늙은 집사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서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집사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남다른 것을 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품위가 남아 있었죠. 너를 데려가겠다. 우리 댁 도련님을 모실 여종이 필요하거든. 어느 댁이 시온지요? 한양에서 이 고을로 새로 부임해 오신 이 대감 댁이다. 이 대감이라니. 서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지만 그녀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며칠 후 서하는 새로운 주인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보이는 거대한 기와집은 한눈에도 권세 있는 집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비가 된 자신의 모습으로 첫사랑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그것도 그를 모시는 여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채로 들어서며 서하는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정체를 들키지 않으리라고. 그녀는 이제 양반가 규수 최서하가 아닌 천한 노비 진옥일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여종이냐? 이리 와서 도련님께 인사부터 드려라. 늙은 유모의 안내를 받아 서하는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리자 서아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창가에 앉아